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영순 기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9강까지 했는데 중간에 약간 이제 쉬고, 원래 9자리가 약간 고비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10강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20강 정도 해서 대학으로 치면은 한 학기 수업 정도 되는 분량을 한번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백남준과 축제론인데요. 여기서 좀 이야기들이 그냥 백남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남준 자체가 예술가였기 때문에 동시대 시사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도 같이 더불어서 해볼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기자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저하고 친분이 있는 이제 김준기 선생님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귀뜸을 하기를, 이제 백남준 전시를 1년 후부터 하겠다. 5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1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후년부터 이제 전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좋은 그런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안경을 벗고요. 오늘 축제 제목이라 제가 안경을 써서 계속 쓸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음악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 웨이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웨이브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파도, 또는 이제 파동, 음파, 뭐 이런 파란. 그래서 이 백남준은 이제 리듬감 넘치는 음악, 이게 중요해. 좀 더 이걸 확장을 하면 몸에 떨림, 몸과 마음이 떨리고 출렁이고 설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축제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이 설레고, 이거는 백남준이 라인강의 물결을 보면서 햇살이 이제 비추는 풍경을 이렇게 항상 독일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게 백남준의 비디오에 이렇게 선이 출렁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걸 보시면 그런 작품에서 보이죠? 이게 파동이 항상 일어나고, 리듬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축제론인데, 이 축제라는 것은 결국은 웨이브가 생겨야 되거든요. 파동이 생기고, 떨림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다르게, 이건 뭐로 만든 파동이죠? 이거는 전자, 그죠? 전자 어떤 기술로 만든 이제 그런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시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우주 저편에서 내게 오는 태초의 전자 웨이브를 감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감수성. 그러니까 백남준의 작품에는 그런 시적 분위기가 넘친다. 네,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오늘 축제로는 이제 약간 후반에 하고, 먼저 인트로를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좀 인트로인데, 이제 첫 번째 인트로는 백남준과 일본과의 관계예요. 근데 백남준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동명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관련된 분이 많은데, 백남준의 예술에서 일본 사람들이 기여한 게 상당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공학도 사실 일본이 발전했고, 그죠? 일본의 증공관 발명도 일본 사람이 했고, 또 백남준 어쨌든 동경대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여러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왓다리라는 분이 있어요. 왓다리. 여기 지금 보시면 왓다리. 아시죠? 네네. 이게 이제 왓다리 미술관인데,
여기에 이 관장님이 백남준을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했어요. 아. 예, 예. 평생 이제 후원자였는데, 아. 그리고 요 미술관이 보니까 조그마지만 아주 그죠? 아담하고 스마트하죠? 예, 여기 관장님이세요. 마리오 보터 디자인.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아주 멋있네요, 보니까. 저는 자주 가는. 아, 관장님은 아무래도 일본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밑에 저기 책방이. 네, 아, 그래요? 예. 다녀보시고. 그래, 이제 이분이 백남준 작품을 언제 봤냐면요. 1977년 6월 카셀 도쿠멘타에서 거기서 그 TV 정원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감탄하면서 이거는 꿈과 음악과 영상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그 백남준을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또 일본 백남준 이제 지원자가 많은데 요거는 말년에 백남준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세이 미야케라는 일본의 유명한 남자 패션 디자인 네네 그분이 이 작품 백남준 이제 이거 근데 참 헐렁하면서 멋있잖아 여유롭고 아주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카모토라고 굉장히 유명한 백남준급으로 유명한 그 일본의 작곡가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굉장히 두 분이 친했고 또 건축가 아리타 이소자키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오노 요코는 뭐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술자 아베는 너무 유명하고 그다음에 동경대 다닐 때 그 노무라 요시오 이 사람은 이제 한국 독립운동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지지하는 평화주의자였다고 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첫 연인을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백남준이 1963년 첫 전시를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전자공학을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만난 선생님이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공관을 발명한 우찌다 히데오라는 사람을 또 운이 좋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백남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의 첫사랑 미치코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영철 선생님이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이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도 상당한 미인이더라. 그리고 이분의 그 남자 동생인가 있는데 그분도 역시 프랑스어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사드를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사드. 왜 사드 하면 좀 유명한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굉장히 성적인 그런 이제 잔혹한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와타리 그분이 이제 10주년 때 백남준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백남준은 이래저래 이제 일본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남준이 그러면 6.25 나오고 언제 일본에 도착했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록에 의하면 7월 27일 도착했다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하여튼 한 달 후로 딱 한 달 6.25가 되고 딱 한 달 만에 이제 일본으로 갔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6개월 동안 고베 여관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가마쿠라라는 자기 집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 저택이에요. 거기로 이사를 가서 동경대학을 입학을 했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서 입시 관련자가 상대나 법대로 가라고 추천할 정도였으니까 성적은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60km 정도 전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동경대학이 캠퍼스가 두 군데 있나 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고마바 캠퍼스, 3, 4학년 때는 혼고 이렇게 다녔다고 하고 요게 이제 가마쿠라 근처에 이제 사찰들 이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첫사랑 미치코의
오빠군요. 오빠는 이제 사드 연구가로서 이제 그런 또 연구를 했다는 거. 근데 이게 모든 정치 혁명 뒤에는 성의 혁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의 억압이라는 것은 그 뒤에 성적인 억압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특히 이제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 프랑스도 68혁명이라고 이제 유럽이 60년대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사회 변형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때 처음 자유연애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68년 이전까지는 개인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개인의 취향에 맞게 부모, 옛날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결혼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좀 파격적인 뭐 계약 결혼도 그때부터 생기고 해서 이 정치 혁명과 성의 혁명은 항상 이렇게 나란히 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번에 그 아트 리뷰라고 영국의 유명한 미술 잡지가 있죠. 근데 거기서 1년마다 파워 100 해가지고 미술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 100명을 뽑아요. 네. 그게 진짜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뭐 이현숙 회장 갤러리도 이제 83위로 올라와 있고, 근데 양혜기호는 작년에는 뭐 50인가였는데 올해는 뭐 포함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되게 미술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여기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인류학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 프랑스의 브루노 라뚜르라는 사람이 이제 47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임스 스코트라는 인류학자가 36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 보면은 이 인류학자들이 미술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학이라는 게 왜 그렇게 부각이 되느냐. 이게 인류학이요. 학문의 학문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호령하고 통섭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백남준이 60년 전에 인류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이미 그 인류학적인 관점이 인간 문명을 해설하는데 굉장히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선구자가 이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프랑스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은 야만과 문명의 구별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70년 전에 1955년, 어제 이 강연에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1955년에 슬픈 열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슬프다는 것은 유럽의 문명이 이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좀 암시하고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 레비스트로스도 이제 백남준하고 과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은 인류학이 와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제 엔트로로지라는 이제 학문이 나왔다. 뭐 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 우리가 예술을 할 때 예술 전시 기획을 할 때도 이 인류학적 관점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시대의 정신에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루노 라뚜르가 지난번에 이제 이분이 여러 군데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건 아마 독일에서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은 좀 약간 복장도 그렇죠. 약간 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코로나 위기가 우리 이 환경을 바꿀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는 하나의 많은 사슬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청구하는 이제 백남준 국제상도 받으셨거든요. 저도 그때 갔었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했는데, 백남준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 백남준은 그 유럽의 성상을 많이 이제 파괴한 사람으로서, 서구 근대화를 해체시킨 사람이다. 백남준이.
그러니까 그 백남주는 근대화의 새 창살을 부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이 브루노라는 사람이 서양은 한 번도 근대인 적이 없다. 한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그 문명의 기반이 좀 흔들린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그래서 백남준에 대해서, 백남준은 전 세계 예술과 철학과 사회를 연결시킨 그런 선각자였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인류학적인 이제 관점이 이제 지금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이거 뭐 미국이 최근 그 카나다 신문에는 이제 30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뭐 많이 죽을 때 3,000명이 죽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문제를 지금 아무도 제대로 해설 못해요. 철학자, 역사학자, 생물학자, 의료학자. 이거를 해설하는 사람들 요즘은 요즘에는 인류학자들이 이걸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약소국들이 많이 죽었죠. 그죠? 강대국이 뭘 피해를 보지만.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를 보면 재밌는 게, 강대국이고 선진사회에서 피해가 많은 거예요. 사실 이번에는 그 소위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피해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중국을 보면은 통계가 지금 뭐 5,000명 죽었다고 하는데, 미국은 뭐 26만 명이 죽었고, 뭐 북한은 진짜인지 거짓말 하여튼 안 죽었다, 하나도 안 죽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기서 미국의 생활 스타일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카페트를 깔잖아요.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안 좋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제 그 흙발도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이. 그리고 유럽도 그게 이제 중세 도시를 다시 재건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 시설이나 이런 뭐 엘리베이터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가보셔서 아시고, 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일반 좀 저렴한 그 호텔을 가보면 사실 그리고 수도도 물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화장실도 유료고 해가지고 이 손 씻기가 잘 안 되는 거라. 제가 유럽 가서 제일 무서운 게 화장실 유료로 하는 거와 물이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은 과거에 전염병이 많았어요. 사실 유럽이라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에다가 물 풍부한 나라고 해서 손 씻기가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아까 인류학자가 말했지만,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말했지만, 그리고 들러주도 이제 세계에서 최고의 철학자라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 변방이 없다. 서울만 서울이 아니고 이제는 전국이 다 서울이고, 그죠? 뉴욕만 뉴욕이 아니고 지금 전국이 다 뉴욕,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면서, 이 영국의 그 인류학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근데 영국의 잭 구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저설 보니까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책 중에 르네상스 S가 붙어 있어요. S가. 근데 이게 뭐냐면, 르네상스가 우리가 알기는 유럽만 있는 줄 아는데, 이미 아시아는 훨씬 전부터 여러 번의 르네상스가 있었다고.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또 도올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더만요. 자기가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시고 발표하셨는데, 결국은 노자가 결국은 이제 최고더라. 노자, 이 사람은 이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노자에서 이제 답을 찾고 있는 거죠. 노자의 무의사상, 백남준의 마이너스 1000으로 사는 거, 혹은 70%로 사는 소위 빼기주의, 이런 거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서울에 미세먼지가 없어졌고 그리고 공기가 맑아졌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 항공사 운영이 안 돼가 지금 적자인데 전 지구 공기는 맑아졌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노자의 무의 사상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이제 그거를 이제 읽게 돼 우연히 읽게 됐는데 책이 굉장히 얇아요. 5,000자인가 그래요. 제가 그걸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서양 문화를 주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거 다 버려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서양 문화를 그때 처음 의심했거든요. 그 노자를 읽고. 근데 이제 지금 45년 지났는데 지금도 뭐 그거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도올 선생은 노자의 허 사상 비운다는 게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엠티니스 창조적인 비움.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사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이 원래 원금인데 자연을 너무 파괴하면 그 이자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적으로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자연을 뭐 충분히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자연을 너무 활용하는 걸 넘어서 너무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자연도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리프렉션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시기라 이 코로나 시기를 꼭 나쁘게 보지 말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백남준의 철학 TV 정원에서도 그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이 사진 못 보셨어요? 보셨네? 아니에요. 요거는 인트로인데 백남준이 84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웰 그 작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개인이 하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그랜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이거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고민하는 이게 국가가 하기도 힘든 그랜드 프로젝트를 이제 좋아서 하긴 했는데 백남준 표정이 이렇게 이런 표정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 이제 그때 뭐 돈이 40만 달러가 소요가 됐다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감이 안 오는데 록펠러 재단에 17만 달러 지원을 받고 또 이제 뭐 존 케이지 보이스 이게 또 판화를 만들었어요. 여기 판화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또 팔고 그것도 한국에서도 문화진흥공사 조금 돈 내고 뭐 그래서 또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내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빚을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백남준에 빚진 거잖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빚을 갚아야 해서 이제 사진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면 백남준 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 백남준이요. 네, 백남준인데 이게 언젠가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멜빵 패션에 거지 패션에다가 93년 밀라노 무디마라는 미술관에서 졸고 있는데 사실 약간은 좀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 백남준이 이제 자기가 뭐 천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 바보처럼 보이려고 한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미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그냥 전시 끝나니까 시작했으니까 이제 졸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백남준은 자기가 천재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은 부담감 느끼니까 부담감 주지 않으려고 좀 바보 행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또 사실은 백남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6개국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CIA에서 항상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가 돼야죠. 그래야 아주 편한 거고. 이제 진중권이 이제 그런 말 했어요. 놀이와 예술과 상상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도르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술가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미쳐버린 사회를 심판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술가는 좀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 저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약간 그거를 이제 풍자한다는 거죠. 그런 숨구멍을 내는 그런 역할을 예술가 원래 해야 된다. 아도르노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이제 바보짓을 해야 되는. 이게 저기 김두애 그 감독, 김기덕 감독도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바보짓을 막 미친 짓을 하다가 욕 먹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991년에 쭈리히에서 백남준이 전시할 때 사진이에요. 이게 이 작품이 파우스트, 유명한 파우스트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 13개가 있어요. 그때 했는데 그때 91년인가 근데 그 도록을 만들었는데 이 도록에 백남준 글이 들어갔어요. 백남준이 이제 거기서 이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이것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복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섹스, 폭력, 허용, 탐욕, 속임수 뭐 이런 이게 이제 이용호 선생님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했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게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연출이고 사기고 진리는 가면의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작년에 쭈리랑 갔어요. 이 전시 때문에 저희 백남준 전시한 데 가보려고 이게 이제 작년에 쭈리의 그 여기 전시장에 여기 전시장을 갔었거든요. 여기 했더니 전시가 이제 그 인류가 달에 도착한 지 50주년이 그때 작년 2009년에 50주년 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백남준이 근데 이 미디어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는, 이제 2000년 이제 구겐하임 전시 때, 아트뉴스가 백남준이 구겐하임을 점령했다라는 신문을 냈는데, 그걸 다 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백남준이. 왜냐하면, 그 신문을 희소성을 활용해가지고 백남준이 무슨 전시를 하지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남준은 미디어를 비판하면서 역으로 미디어를 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신문을 다 사버렸다? 네네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죠. 뭔가 기사가 났는데 보고 싶은데 뭐 백남준이 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백남준은 이제 그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 문화적인 활동하는 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경희 여사하고 그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대담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하고? 이경희 여사, 유치원 동기 동창에 이경희 여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백남준이 뭐라면 내가 사업가 기질이 없어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생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치열한 문화전쟁에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싸울 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사실 외국 미술을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 미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장사꾼, 문화 장사꾼이다. 우리는 맨날 수입만 해오잖아요. 이제 우리도 문화를 수출해야지. 그리고 84년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굉장한 이제 뭐랄까 앞선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을 매일 읽었잖아요. 이게 세계 돈의 흐름을 다 읽고 이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돈이 지금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백남준이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IMF이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물어봤거든요. 이거 뭐 경제학자도 아닌데 예술가인데 그랬더니 백남준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지 않았어요. 대기업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재벌의 아주 최고 재벌의 아들이 하는 말인데 기업의 역할도 물론 크지만 사실은 한국 경제는 시장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대문, 동대문 사람들이 그 6.25 동란, 군사 독재, 뭐 부정부패, 산업화 뭐 이런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 샤와 왕조가 있었는데 샤와 왕조가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그 왕성한 전성기였거든요. 그때 페르시아를 일으킨 것이 왕이 정치를 잘했다기보다는 바자르, 그리고 바자에 연다고 그러죠. 그 바자가 그 이란의 상인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켰다. 자, 그래서 부흥을 했다.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역할도 엄청 크지만 이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관점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 소도비나 이런 데 가면은 한국 그 고미술 중에서 고려께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고려 불화나 도자기 이런 게 비싸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 역사에서 고려를 가장 전성기로 본대요. 외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고려에서 코리아가 됐고 코리아에서 코리아가 됐고요. 지금 신라나 백제는 국제화 되지 않았잖아요. 용어가 그죠? 그게 안 됐고 이 팔만대장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불교국가가 엄청 많은데 우리같이 이거를 완전히 이거 경전을 집대성한 나라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나라죠. 일본에서 이 판 하나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못 가져가잖아요. 이거 하나만 좀 달라. 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하나 가져가면 우리가 복사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백남준이 이제 전성기가 그 쓰러지기 직전에 이제 이용호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백남준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술적 부피나 경력에서 당분간 한국 예술가 중에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94년에 보면 세계 순위 5위였어요. 백남준이 그때 뭐 미술관 랭킹으로 매긴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랭킹이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독일 카피탈이라는 그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건데 보니까 얘네들도 좀 엉터리인 게 1위만 미국으로 해놓고 2, 3, 4는 다 독일로 해놨네요. 근데 5위가 백남준을 해놨는데 그 리터는 뭐 올라갈만 하죠, 그죠? 리터. 그 다음에 지그마 폴케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앤디 워홀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고 바셀리츠는 이게 거꾸로 된 그림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은 이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백남준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미술계에서 노벨상이 없다는 게 다행이다. 랭킹을 매기는 걸 싫어했죠. 그러니까 뭐냐 백남준이 그 이용호 선생님 책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노벨 수상자 뭐 구겐하임에 전시했고 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뭐 아비뇽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그 등극한 배우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그런 어떤 상이라는 틀에 딱 메워가지고 파편화되면은 안 좋다. 이제 백남준 그런 걸 다 그냥 별거를 안 하는 생각. 그러면서 오히려 백남준은 BTS가 지금 지금 살아있어 BTS를 찬양을 했지 무슨 카라니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높이 평가 안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고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인트로가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대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좀 하나 더 할까요? 백남준.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백남준한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빚진 게 많아요. 백남준한테. 왜냐?
조선일보가 52년에 망할 뻔했는데 형이 살려줬어요. 그거 완전히.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는 백남준의 비디오아트가 영향이 컸던 거죠. 사실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 1984년 굿모닝 미스터 오일 이런 걸 해서 한국의 전자제품이 더 많이 팔렸죠.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그리고 세 번째는 93년에 그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시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술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걸 직수입을 해가지고 순회전을 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직수입해서 그때 국립에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백남준이 2억을 자기가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기금을 받았고 또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전 그걸 또 다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백남준을 뭐 국립에서도 별로 그렇게 전시도 안 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것만 하고 인트로를 끝낼게요. 그렇게 좀 알려지지가 않아요. 네네 알려지지 않고 지난번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 있는 백남준 거북선 지난번 과물에서 한번 크게 전시. 그게 물속에 빠지고 뭐 해가지고 고장나서 7년 만에 다시 이제 그렇게 대하를 해주면 안 되죠. 백남준이 세계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립에서 다다익선도 사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다다익선은 수리가 필요해요. 네, 지금 이제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다익선이 다 이제 수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백남준 전시를 5개월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기대는 해봐야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거북선을 그러면 거북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네, 그 대전 엑스포 때 한 그 거북선이 하나 있고요. 또 그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의 거북선을 했는데 백남준이 그 이수신 장군에 대한 자기의 그 어떤 존경심을 드러낸 거고요. 이수신 장군이 장군이지만 시인이고 발명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찬양하는 방법이 그 과학자로서의 그 이수신 장군에 대한 존경 오마주를 그런 작품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무나 뭐 그걸 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 작품이 좋아요. 대전에 지금 있거든요. 백남준이 거북선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못 봤는데 직접 사진으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정선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숙제를 줬어요. 20세기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 과학, 문화, 예술 분야. 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뭐 여러 가지 사상가들도 유대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21세기에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21세기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 문명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풍자로 삼국사기가 구약 성서의 진 이후 뭐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말이고 구약 성서는 유태인의 지혜를.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21세기는 한국이야, 아시아야. 네, 이게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이제 타고르가 이미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에 호랑이는 살아있다 해서 21세기가 되면은 이제 한국이 세계로 호령할 것이다. 이제 이게 나라의 크기, 땅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지식을 세계화 이게 그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문화와 그 지식과 정보를 이제 전 세계에 그 공급하는 나라. 그렇게 되면은 그 탈영토 제국주의, 영토가 작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도 무슨 폭력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보와 지식으로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 요게 지금 신시내티 그 백남준 그 공장이에요. 예, 저 아실 거예요. 네, 여기서 작품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그때 로봇이 많이 나왔거든요.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로봇도 네네, 그때 나왔는데 이때 조금 슬픈 이야기라고 할까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좀 과로하셨는데
그 시게코 여사가 당신도 평생 돈 버는 거하고 관련 없는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90년대는 좀 돈 버는 작업을 조금 하는 게 어떻겠냐고 약간 좀 압력을 가했나 말이에요. 조금 간호하셔가지고 요때 이런 멋있는 로봇을 많이 만들었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리안 미술관에 전시했는데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 거는. 예, 돈에 구애받자고 더 좋은 작품을 했지만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너무 어쩔 수, 그 작가도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정 선생님이 이 백남주 그 옆에 이제 열정에서 뭔가 일을 이제 안 하고 너무나 그냥 열정적으로 작업하셨단 말이야. 하나 끝나면 또 뭘 한다 뭐 이렇게 뭐 머릿속에 그냥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거 인트로 지금 몇 분 지났을까요? 40분. 와, 그러면 일단 요거만 그럼 조금만 하고 10분만 하고 끝내죠 일부러. 근데 이제 지난번 지난번 그 우리가 독일 책을 소개했죠. 구강에서 지금 다 잊어버렸죠. 오래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0년 전에 백남주가 요셉 보이스가 유라시아 시대가 온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언했다는데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프랑스 아닌가? 네. 그 프랑스 유럽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해서 아주 재밌게 사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여자가 계속한 그 자기 생활한 거를 한국 요리하고 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인기가 높아 이 여성이. 근데 이제 보면 한국이 왜 좋냐고 물어보면 밤에 마음껏 다닐 수 있다. 핸드백을 갖고 다닐 수 있다. 알치기 안 당하니까. 여기는 다 알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다. 한국. 그리고 여권이나 카드가 하루 이틀이면 거의 2달, 3달이 나오는데. 그리고 배달도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일도 뭐 굉장히 효율적 빨리빨리 하니까. 뭐 쿠팡 같은 건 프랑스에 없고, 그다음 와이파이 인터넷 엄청 빠르잖아요. 지하철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고, 이제 한국이 좋은 이야기. 여기 보면 프랑스 아내가 한국 여자에게 부러워하는 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를 부러워하냐면 한국 여성의 그 피부, 이게 서양 사람들이 피부가 얇아요. 빨리 주름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프랑스 여자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예쁘거든. 근데 걔들이 또 20대는 인형같이 이쁜데 좀 나이가 들면 주름이 많더라고요. 동양 여성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주름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두껍대요. 우리 동양이 피부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 여성의 이 하체가 날씬하다였나요? 다리가 예쁘고. 서양 여자들은 이제 위에는 좀 이렇게 한데 하체는 조금 이제 이렇게 골격이 크고. 코리안 레이디 너무 인기가 좋아. 그래서 요즘에 엄청 그 BTS 이후에 한국 남자들도 경쟁력이 있다. 동남아 이거는 하나의 이제 여자들이 이미 경쟁력 있어. 그 유라시아 문화가 자꾸 이제 물들고 있다는 소리죠. 이제 우리가 몽골 같은 데도 관심, 여기 보시면은 여기 5개 스탄이 있어요. 스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이게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원래 동러시아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덮였다 강제로 이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이 산다 그래요. 옛날 고려인이라고 해요. 고려인. 예, 고려인인데요.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 고려인인데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국말 물론 잘하지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한국적이야. 말하는 거나 뭐나.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여기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있네요. 네, 여기 5나라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카자흐스탄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그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근데 강제 이주됐었죠 그때 스탈린 때. 원래 저쪽 그 동러시아 거기에 있다가 강제 이주됐는데 여기서도 한국 사람이 가장 잘 산다. 공부도 가장 잘하고 생활력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책을 우리가 소개했었죠, 그죠? 제가 소개했는데
여기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봤어요.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내용이 뭐가 나왔는가 했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음향이 나오더라고요. 동양의 음향에 대한 철학 그리고 주역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백남준이 철학적인 예술가다. 그래서 제니가 나오죠. 백남준은 천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동생이 이제 독일에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이거 번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얘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 여기까지 그냥 일부러 하고 네, 이제 조금 5분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